네, 안녕하세요. 널 위한 수교론입니다. 2025학년 대비 총정리 강의 두 번째 편 실론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진행하는 순서는 저희 실론 교재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제 교재의 구성을 따를 거기 때문에 혹시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10분 요약 강의, 실론편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단원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원 설명적 이해죠. 왜 가르쳐야 되는가? 왜 수학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국외에서는 이러한 이유들로 수학 교육을 해왔다. 그리고 국내, 그리고 실론에 다뤄져 있는 우리가 이런 목적 때문에 수학 교육을 해야 한다. 이 세 가지의 파트가 있습니다. 자, 국외의 교육의 변화 굉장히 중요하죠. 항상 이 단원에서 나오면은 거의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항상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었고, 우리는 짧게 키워드들만 기억을 해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배경, 특징, 한계점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근대화 운동의 배경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노동자 계층이 생겨났고, 그에 따라서 실용성 있는 수학교육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다. 그래서 특징으로도 실용성을 추구했다가 되겠죠. 그 다음 현대화 운동의 배경으로는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전문 인력의 요구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기존의 실용성 있는 수학교육보다 전문적인 수학교육을 추구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수학의 내용을 조금 조기에 도입한다던가 논리성이나 엄밀성을 추구하게 되었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그리고 한계점으로는 너무 논리적이고 엄밀성만 추구하다 보니까 교과 내용이 어려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 그래서 그거를 배경으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이 일어났죠. 너무 논리성만을 추구했다. 그러지 말고 좀 기초적인 내용들을 기반해서 가르치자라는 내용이 특징이 되었고, 한계점은 뭐야? 너무 기초적인 것들만 가르치니까 애들의 학습 수준이 너무 떨어지더라. 문제 해결력이 떨어지더라. 이런 한계점이 등장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NCTM, 미국 교사협회에서 문제 해결력을 중심으로 한 수학교육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 흐름, 그리고 각각의 운동의 배경, 특징, 한계점 정도 다 기억하고 가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내 교육과정이죠. 자, 국내에는 1차부터 공부 계정, 그리고 1호 계정, 투투 계정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1차랑 공부까지만 다루고 1호랑 투투는 저희 교육과정 요약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되게 많은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뭐냐면은, 자, 1차랑 2차는 근대화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근대화 운동의 특징이 뭐였는데? 실용성 있는 수학교육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1차, 2차 모두 실용성 있는 수학교육을 추구를 했다. 그리고 3차는 현대화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현대화 운동의 특징이 뭐죠? 현대화 운동은 전문적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논리성, 엄밀성을 추구하게 되었죠. 그리고 수학의 내용을 조기 도입했다라는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3차의 특징도 수학 내용 조기 도입, 엄밀성 강조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차에는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 의 영향을 받았고,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의 특징이 뭐죠? 우리가 논리적 엄밀성을 추구하기보다 좀 더 기초적인 내용들을 기반해서 가르치자.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학습 부담을 느끼지 않게 덜어주자라는 게 특징이 되었고, 당연히 그래서 4차의 특징도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한 학습 내용 축소가 되겠다. 자, 그리고 5차부터는 우리 NCTM의 영향을 받았는데, NCTM의 대표적인 특징이 문제 해결력을 강조했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5차 문제 해결력 강조, 6차 문제 해결력 강조가 되겠고, 우리 7차, 8차의 주요한 특징은 수준별 교육과정이 등장을 했다 정도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정도만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학교육의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론에는 정신도야성, 실용성, 문화적 가치 및 심미성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정신도야성이라는 건 뭐야? 수학을 통해서 어떠한 정신적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뭐가 있죠? 일반성, 간결성, 논리성, 엄밀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가지가 뭔지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실용성이란 건 뭐야? 수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어떤 애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애들의 능력을 평가하거나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기에 실용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문화적 가치 및 신비성 뭐야? 수학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은 한 차원 더 높은 사고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가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수학 교육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단답형은 나올 수 있으니까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긴 한데 우리가 알고는 있자라고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원. 내용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무엇을 가르칠까에 대한 내용을 하기 전에 관점부터 정하고자 라고 했어요. 왜 관점을 정해? 우리가 수학을 어떻게 바라볼지, 수학적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 그거를 먼저 알아야지만 애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칠까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내용도 가르치자. 자, 관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점은 절대주의, 플라톤주의, 수학 기초론, 준경험주의, 구성주의 이렇게 많은데 이 모든 관점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얘네에서 각각의 관점에서 지식의 구성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다. 그리고 문제 해결 전략 과정, 문제 제기까지 하고 나면은 2단원도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절대주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주의는 19세기까지 일어났던 관점이죠. 절대주의라는 건 뭐야? 수학적 기식이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이 절대주의의 관점이고, 그 다음 플라톤주의는 이제 20세기까지 있었는데, 플라톤주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삼파법이에요. 삼파법이라는 게 뭐야? 교사가 질문을 하면은 학생은 그거에 대답을 하면서 수학적 지식이 구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파법에서는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답변이 중요한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학 교육학적 의의는 뭐냐면은 교사가 학생의 지적 구성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발문, 적절한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적절한 발문, 질문들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사고 실험이 필수적이다. 수업 준비가 필수적이다. 라는 수학 교육학적 의의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죠. 플라톤주의는 딱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수학 기초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기초론 논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 이렇게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얘네가 어떤 수학적 견해를 갖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다음 어떤 주의가 나왔고 또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이 순서 정도까지가 우리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준경험주의 중요합니다. 지식의 성장 과정 알고 있어야죠. 뭐죠? 처음에 추측이 제기가 되고 얘를 부분 추측으로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발레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발레를 가지고 추측을 개선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준경험주의에서 지식의 성장 과정이라고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 발레예요, 발레. 이 발레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교사가 처음부터 너무 완벽한 명제를 제시를 하면은 발레가 등장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완벽한 명제를 처음부터 제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사고 실험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 준비가 필수적이다. 수업 장면에서의 사고 실험이 필수적이다라는 수학교육학적 의의를 가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발레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물배제법, 보조정리 합체법, 예외배제법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 세 가지의 명칭, 특징 모두 알고 있어야 하시고요. 그 두 번째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보조정리 합체법이에요. 얘를 조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자, 우리 보조정리 합체법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은 발레가 출현하게 된 부분 추측을 찾아서 원래의 명제와 합체시켜 개선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조정리 합체법은 부분 추측에서 나온 발레니까 국소적 발레에 해당하는 게 맞죠. 근데 우리 실론을 보면은 얘가 어떤 발레 유형이라고 적혀 있냐면은 전면적 발레 유형이라 적혀 있어요.
이게 조금 여기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년도에 얘에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왔었는데 뭐가 나왔었냐면은 자, 준경험주의를 바탕으로 한 수업 장면이었어요. 자, 처음에 어떤 명제가 제시되냐면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은 두 실근을 가진다 라는 명제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어떻게 부분 추측으로 분해를 했냐 하면은 첫 번째 fx 이참수 fx의 실근은 s축과의 교점이다 라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였냐면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얘의 꼭지점의 좌표를 p, q라고 하면은 이 p, q의 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자, 그리고 나서 a가 음수면은 p랑 q는 양수이고 a가 양수이면은 p, q는 음수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 만약에 a가 음수인 경우 p, q가 양수니까 꼭지점은 1사분면 위에 놓인다. 그래서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다. 그리고 a가 양수이면은 꼭지점은 3, 4분면 위에 놓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x축과의 교점은 두 개다. 이렇게 가면서 얘는 두 가지의 실근을 가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어떤 반례가 출현을 했냐면은 얘에 대한 반례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얘런 반례가 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얘를 가만 보면은 얘의 꼭지점의 좌표는 2,0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얘는 a는 1이니까 a가 양수이지만 pq가 어때요? 음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부분 추측 얘의 반례에 해당하는 국소적 반례이기도 해요. 그런데 얘는 애초에 실근이 몇 개죠? 한 개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의 부분 추측이 반례하는 국소적 반례이기도 하지만 원래 명제, 원래 추측에도 반하는 전면적 반례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소적 반례랑 전면적 반례가 꼭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교집합이 있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반례가 보조정리 합치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보조정리 합치법은 항상 전면적 반례야, 뭐 국소적 반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지문의 상황에 맞춰서 지금 이 보조정리 합치법을 전면적 반례로 볼 것인지 국소적 반례로 볼 것인지에 따른 그거에 대한 관점은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보냐, 문제의 상황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거니까 우리가 지문의 상황에 유의해서 살펴봐야 한다까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준경험주의에 대한 내용은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성주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주의의 조작적, 급진적, 사회적 구성주의 세 가지가 있죠. 조작적 구성주의부터 보면은 얘의 원리는 뭐야? 아동들이 어떤 활동, 조작이라고도 하죠. 조작을 하면은 셈의 재구성이 일어나고 스키마의 재구성이 일어나고 재구성, 결국 이 셈의 재구성이 뭐다? 지식의 구성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시사점이 뭐야? 아동들이 어떤 활동으로부터 지식이 형성되니까 아동들에게 어떤 활동을 많이 시켜주자. 조작적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조작.
자, 그리고 급진적 구성주의에 세 가지 원리가 있죠. 자주적 구성, 생장지향성, 비객관성. 여기에 추가적으로 언어의 비공유성까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진적 구성주의의 입장에서는 지식이라는 거는 아동들에 따라서 다르게 입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얘의 시사점이 뭐야? 개개인의 지적 자율성을 보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개개인에 따라서 지식의 구성은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춤화된 그런 지도를 하자라는 것이 시사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사회적 구성주의 보면은 얘는 급진적 구성주의랑 조금 비교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사회적 구성주의에서는 지식의 자주적 구성, 생장지향성의 원리는 오케이. 근데 비객관성의 원리, 언어의 비공유성 어때? 사회적으로 공유될 수 있다. 라고 차이점이 있죠. 얘는 공통점이지만 얘는 차이점이다. 라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구성주의 시사점은 뭐야? 아이들이 어떤 사회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지식의 구성이 일어나니까 아이들에게 의사소통하는 상황,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주자라는 것이 되겠죠. 각각의 원리, 특징, 시사점 모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다음, 자, 구성주의 교수학습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지만 우리 우정우 교수님 책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론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꼭 살펴보고 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학생 중심적 개별화의 원리라는 건 뭐죠? 아동들마다 개개인마다 지적 구성이 달라지니까 우리가 학생을 중심으로 개개인에 따라서 지도를 해야 한다. 급진적 구성주의 원리를 따르는 거죠. 그다음에 발문 중심적 상호작용의 원리는 뭐야? 교사가 발문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지적 구성이 일어나도록 유도를 해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회적 구성주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을밀지향적 활동의 원리는 뭐야? 아동들이 어떤 활동에 충실해서 지식의 구성이 일어나야 한다. 반영조추 상황의 원리는 아이들이 반성활동을 잘 시켜줘야 한다라는 거니까 얘는 조작적 구성주의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구성주의는 끝났고요. 자, 이제 문제 해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적 발견술, 분석법과 종합법이 있죠. 각각의 특징, 그리고 수학교육학적 의의 알고 계셔야 되고 정의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기납과 유추 알고 계셔야 하겠죠. 근데 기납과 유추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얘는 수학적으로 절대적으로 사실임을 보장하는 건 아니니까 항상 뭐가 뒤따라야 된다? 정당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라는 것이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국소적 조직화 활동이랑 조금 생각을 해볼 건데, 국소적 조직화. 자, 국소적 조직화라는 건 뭐야? 학습자들이 직관적으로 참이라고 느끼는 영역에서 시작해서 수학적 내용을 조직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어떤 예시들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수학적 사실을 추측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추측의 과정에서 뭐가 사용될 수 있다? 기납과 유추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끝내면 안 돼. 항상 뭐가 뒤따라야 한다? 이 다음에는 정당화 과정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 정당화 과정은 우리가 어떤 연역적으로 증명, 대수적인 식조작을 통해서 얘를 연역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제기된 추측을 바탕으로 준경험주의의 관점에서 얘를 부분 추측으로 분해하고 발레를 등장시키고 걔를 개선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당화를 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사회적 구성주의의 입장에서도 이 제기된 추측, 이 주관적인 수학적 지식을 공표하고 걔를 공적 비판과 재구성을 거쳐서 객관적인 지식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만약에 기납과 유추에서 한 2점 정도 주고
여기서 한 2점 주고 중경함주의 뽑아가지고 2점 정도 줘가지고 얘네 두 개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만들면은 바로 주관식 문제 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태어나는 것이고 결국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문제 해결 행동 관련 요인 보겠습니다. 자원, 발견술, 통제, 신념체계가 있겠죠. 근데 이 자원, 신념체계는 안 헷갈리는데 많은 선생님들께서 자원, 발견술, 통제 이 세 가지를 조금 헷갈려 하세요. 자원이라는 건 뭐죠? 어떤 수학적 지식이고 통제라는 건 뭐죠? 그 수학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가? 발견술이라는 것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 어떤 스킬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걔네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보통은 교사나 학생의 발문에 집중을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임용고시에서는 문제를 헷갈리지 않게 명확한 답이 하나 나오게 출제가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교사의 발문에서 걔네를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힌트를 줍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이런 발문을 해.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선생님 저는 어떤 공식은 알겠는데 문제가 나오면은 걔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발문을 해. 그럼 공식은 알고 있다는 것이니까 수학적 지식은 알고 있는 것이죠. 자원은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걔를 문제에 활용할 줄은 몰라. 그러니까 이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줄 모른다는 것이니까 걔는 뭐가 부족한 거야? 통제가 부족한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학생이나 교사의 발문에 집중해서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것이고 문제 해결 전략의 유형. 실론에 보면 거의 한 10가지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거꾸로 풀기, 특수화하기 정도만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해결 전략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제일 처음에 이제 폴리아가 제시를 했는데 문제 해결 과정 폴리아는 이해, 계획, 실행, 반성. 이해, 계획, 실행, 마지막에 반성. 이렇게 갔는데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반성 단계가 되겠죠. 반성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발문들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반성 단계의 의의까지 알아두셔야죠. 반성 단계의 의의 뭐죠? 우리가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반성할 수 있는 메타인지적 사고다. 메타인지적 과정이다. 그리고 반성 단계를 통해서 결과를 점검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점검하면서 관점의 이행을 할 수 있다. 관점의 이행이 가능하다. 이런 수학교육학적 의의까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를 발전시켜서 숀펠드와 버튼이 조금 더 세분화를 시켰죠. 숀펠드는 어떻게 했어? 이해, 계획, 탐구, 실행, 검증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버튼은 뭐야? 도입, 공략, 검토, 확장 이렇게 되겠죠. 각각 제가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은 크게 차이점이 없는데 숀펠드는 탐구, 버튼은 확장에 초점을 두었고 걔가 바로 폴리아의 과정과 차이점이다 정도로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학적 모델링 굉장히 중요하죠. 과정 4단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뭐죠? 현상에서 요인 찾기. 어떤 현상에서 우리가 수학적 요인들을 찾고 수학적 모델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 구축한 모델을 가지고 문제에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걔를 재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이 수학적 모델링 과정 알고 계셔야 되고 당연히 문제에도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서 얘 수학교육학적 의의 뭐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학이라는 게 어떤 인간 활동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결국 이렇게 현실에 적용해 보면서 수학적 안목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까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제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제기의 유형은 2개가 있죠. 수용과 도전. 수용과 도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도전 단계의 전략은 얘가 중요하죠. What if not 전략. What if not 전략. 자, 얘의 전략 5단계 알아두셔야 되죠.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출발점을 선택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속성 나열하기. 세 번째 what if not 전략 수행. 네 번째 문제 제기. 그 다음에 그 제기한 문제를 바탕으로 분석하기. 이 5단계를 모두 알고 계셔야겠고, 문제가 나온다면은 이 5단계를 기본으로 지문을 분석하는 것까지 할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잘못된 문제 제기. 잘못된 문제 제기라는 건 뭐야? 지나치게 구체적인 발문. 지나치게 구체적. 오늘 뭔가 왠지 모르게 저의 지금 판서 글씨체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가끔씩 좀 그런 날이 있어요. 뭔가 굉장히 판서가 마음에 드는 날도 있고 안 드는 날도 있는데 오늘 좀 판서가 잘 안 드는 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나치게 구체적인 발문이 잘못된 문제 제기다. 그럼 이렇게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면은 뭐가 별론데? 뭐가 안 좋은데?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문해가지고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그렇게 해결한 문제가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해결해봤자 미래의 문제를 푸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것이 있겠고, 두 번째로 학생들은 교사가 그런 발문, 그런 문제 제기를 해봤자 교사가 어떻게 해서 그런 발문을 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정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 제기의 중요성. 저희 교재에 보면은 6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2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뭐 창의적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다.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킨다. 이런 게 정도 2개 정도만 찍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2단원 끝이 나고 교육적 이해 파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적 이해입니다. 자, 우리가 1단원, 2단원까지 해봤고, 이제 교육적 이해, 우리가 어떻게 수학교육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첫 번째로 학습 심리, 아이들이 이러한 심리 과정 속에서 지식의 구성, 학습이 일어나더라. 그리고 그 바탕으로 이렇게 학습하자, 교수학습까지 다루면은 3단원 끝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형태심리학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적 결정의 원리, 통찰, 생산적 사고, 이 3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 관계적 결정의 원리랑 통찰을 많은 선생님들께서 헷갈려 하시죠. 관계적 결정의 원리라는 건 뭐야? 어떤 같은 요소일지라도 전체 속에서 그 요소가 어떠한 기능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요소의 성질이 바뀐다. 이 요소의 성질이 바뀐다라는 게 관계적 결정의 원리고, 통찰이라는 건 뭐야? 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요소를 활용하는 것을 통찰이라고 그러죠. 얘에 대해서는 제가 21년도 B의 1번 문제, 이 해설 문제를 올려놨으니까 얘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형태 심리학에 관해서는 제가 또 유튜브에 얘만 따로 빼가지고 촬영을 해서 올려놨으니까 걔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생산적 사고는 뭐야? 문제의 구조적 이해를 기초로 하는 사고를 말하죠. 대표적인 문제로 평행사변형 문제가 있죠. 평행사변형을 넓이를 지도할 때 교사가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서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지도를 했어. 근데 나중에 가서 이러한 평행사변형, 이렇게 생긴 평행사변형을 지도를 하면은 애들이 보조선을 이렇게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릴 수 있다 없다? 못 그린다. 왜? 애들은 이렇게 밑변에 오는 보조선만 그려봤으니까 이렇게 못 그린다라는 거죠. 그 얘는 뭐야? 문제의 구조, 기초를 지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생산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형태심리학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유의미 학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의미 학습이라는 거는 지금 칸토어랑 폴리아 이 2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칸토어가 말한 유의미 학습은 뭐죠?
문제의 기초를 이해하는 학습을 말하는 거죠. 그럼 기초를 이해하는 그러한 유의미 학습을 했을 때의 장점은 뭔데? 쉽게 잊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의 재구성이 쉽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이 문제를 다시 해결하려 하거나 재구성하려고 했을 때 문제의 기초가 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재구성하기 쉽다가 되겠죠. 그리고 폴리아가 말한 유의미 학습은 뭐야? 어떤 교사의 발문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통찰을 얻는 것을 유의미 학습이라고 그러죠. 자, 그럼 그럴 때 장점은 뭔데? 애들이 통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효과의 법칙. 손다이크랑 스키너가 주장을 했던 것인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강도가 세면 셀수록 본드, 결합이 증가한다. 정도 우리 원리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피아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발달 단계. 지금 아동이 어떠한 과정을 바탕으로 인지가 발달하냐. 지금 제일 처음에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가는데 사실 얘는 교육학이나 초등 임용 쪽에 좀 가까운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중등 임용 쪽에서는 나올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의 명칭, 각 단계의 뭐 한두 개 정도의 키워드, 뭐 가역성이 없다, 가역성이 있다, 뭐 이 정도의 키워드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쉐의 발달, 동화 조절, 추상화 과정 얘네죠. 자, 동화 조절 과정을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제일 처음에 아동들에게 어떤 지식이 있어. 그러한 지식을 피하려는 쉐이라 그랬죠. 스키마라 그랬죠. 근데 이 쉐임은 가만히 있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야. 그런데 이제 어떠한 문제 상황, 교사가 제시를 해주거나 혹은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면서 어떤 문제 상황을 겪게 되면은 이 쉐임이 어떻게 돼? 불안정해져. 그래서 이 불안정해진 쉐임을 다시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쉐임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 재구성하는 과정을 뭐라 그런다? 동화와 조절이 일어난다. 근데 이때 재구성을 했을 때 아예 새로운 쉐임이 될 수도 있고 기존의 쉐임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쉐임이랑 똑같이 만들 수도 있는데 이때 새로운 쉐임으로 만드는 과정을 조절, 기존의 쉐임을 가지고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을 동화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이 동화와 조절 안에 반영적 추상화의 과정이 들어있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반영적 추상화의 과정, 반사와 반성, 내면화와 주제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걔를 지문의 상황에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까지 우리가 숙달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 추상화에는 경험적 추상화, 반영적 추상화, 의사경험적 추상화 이 세 가지 추상화의 정의까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브루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너 굉장히 중요하죠. 거의 뭐 2년에 한 번씩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브루너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아이들이 수학적 안목이 형성되는 것을 가장 기초로 합니다. 수학적 안목의 형성. 그러면 이 수학적 안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브루너는 수학 그 자체를 배워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수학 그 자체를 배운다는 건 또 어떤 건데? 라고 했을 때 지식의 구조를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지식의 구조라는 건 뭔데? 수학의 핵심적인 개념이나 원리가 바로 지식의 구조가 되겠고 그 지식의 구조를 배웠을 때의 장점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학습이 더 쉬워진다. 전이가 가능해진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고 나서 이 지식의 구조를, 오케이, 지식의 구조 알겠어. 그럼 이 지식의 구조를 어떻게 가르칠 건데 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EIS 이론, 그리고 발견학습이 되겠다. 라는 것이죠. EIS 이론 발견학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지만 브루너는 피아제의 이론과도 조금 비교를 해봐야 하는데, 브루너는 EIS 이론을 가지고 결국에는 아동들의 지식적 구성, 인지 능력의 향상이라는 것은 EIS, 이 표현 순서의 발달, 표현 체계의 발달이 곧 지식의 향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피아제는 뭐라 그랬어? 아니다. 인지 발달이라는 것은 이런 반사와 반성의 교대작용을 통한 셈의 재구성 과정이 인지 발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얘네 브루너와 피아제를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의 차이점, 엄밀히만 차이점이라기보다는 인지 발달을 어떻게 설명했는가에 가까운데, 걔네 각각의 정의, 걔네가 말하고 있는 주제, 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비고츠키 근접 발달 영역을 가지고 우리가 다 알면 돼요.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건 뭐야? 아동이 지금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 지식의 능력, 그런 것을 우리가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 그러고, 이 아동이 발달할 수 있는 단계, 미래에 발달할 수 있는 단계를 잠재적 발달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의 사이의 공간을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동은 결국에는 유능한 또래나 교사의 도움 혹은 그 사람들을 모방하면서 실제적 발달 수준에서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의 지식의 발달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이 결국엔 지식의 성장 과정이다 라는 전체적인 틀, 그리고 근접 발달 영역의 발달 단계 4단계, 자동화 단계, 탈자동화 단계, 내면화 뭐 그런 과정들, 당연히 키워드들까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스캠프 굉장히 중요하죠. 나올 구석이 굉장히 많은 친구입니다. 실제로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자, 스키마식 학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마라는 건 뭐야? 지식 사이의 관계를 스키마라고 그러죠. 어떤 지식 사이의 관계, 구조를 스키마라 그러는데, 그러한 관계 구조를 학습을 시키자, 스키마식 학습을 하자라는 걸 스캠프의 주요한 주장이었죠. 그 얘네의 장단점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장점 뭐야? 이렇게 스키마식 학습을 하면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학습을 할 때 기존의 스키마가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이 될 수 있다가 되겠고, 두 번째, 기존의 학습에 전이가 일어날 수 있게 한다 라는 장점이 되겠죠. 단점은 뭐야? 개념 간의 관계 구조를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의 스키마랑 맞지 않으면, 새로운 관계가 나타나면 그 개념 학습하는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장단점이 되겠죠.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도구적 이해, 관계적 이해 중요한데, 얘네의 정의, 도구적 이해하는 건 뭐야?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공식만 영역하는 것, 관계적 이해라는 거는 왜 그런지, 어떻게 되는지를 모두 알고 형식과 규칙 절차를 모두 연역할 수 있는 상태, 정의 모두 알고 계셔야 되고, 특징, 장단점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 반영적 지능, 직관적 지능 당연히 중요하죠. 반영적 지능이라는 건 뭔데? 중재사고 활동이 자기 반성적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예시를 하나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면 아동에게 16 곱하기 25는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애가 계산을 해가지고 400이야! 라고 대답하는 건 뭐야? 직관적 지능이죠. 근데 여기서 반영적 지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왜 400이 나왔니? 라고 하면은 아동은 어떻게? 자기가 왜 400이 나왔는지 그 풀이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려보면서 자기의 인식을 반성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16 곱하기 25라는 것은 4 곱하기 4 곱하기 25니까 얘가 100이고 곱하기 4니까 400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한 거죠. 얘는 반영적 지능, 얘는 직관적 지능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지능 모델 중요하죠. 감지기, 목표자, 지휘, 체계 다 정의 정도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델타 모델 중요하죠. 델타 1이랑 델타 2가 있는데 델타 1이라는 건 뭐야? 물리적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게 델타 1이고 델타 2라는 건 뭐야? 델타 1이 물리적 세계랑 더 잘 상호작용하기 위해서 델타 1을 조금 세련되게 가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 재구성시켜주는 거죠. 자, 2차 개념, 1차 개념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고요. 정도 이렇게 6가지 정도를 다 알고 계시면 스캠프는 끝. 자, 그 다음에 딘즈 중요합니다. 개념 학습 과정 6단계 당연히 알고 계셔야겠죠. 개념 학습 과정은 뭔데? 자유놀이, 게임, 공통선 탐구, 표현, 기호화, 형식화 6단계의 순서, 명칭, 그리고 핵심적인 단계별로 키워드 정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개폐형 수체 뭐죠? 우리 수학 학습을 할 때는 아동의 사고가 닫힌 상태였다가 열린 상태가 되고 다시 닫힌 상태가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처음에는 닫힌 상태로 있다가 얘가 수학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열린 상태가 돼야 돼. 그리고 수학적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야? 수학적 사고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 과정이 얘가 열린 상태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수학학습 원리 중요합니다. 4가지 나오죠. 역동적 원리, 구성의 원리,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나오는데 이 중에서 구성의 원리,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이 3가지는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근데 역동적 원리는 아직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얘를 꼭 기억하고 가자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연히 이 3가지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오수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수배를 지금 공부하시다 보면은 얘가 아직 나온 적은 별로 없는데 충분히 출제를 할 만한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를 조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제 유의미 수용학습이란 게 나오는데 얘가 어떤 대단하고 창의적인 학습을 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아동에게 새로운 학습을 조금 더 쉽고 아동이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학습을 시킬까라는 것이 바로 유의미 수용학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수벨이 말하기로 그렇게 아동들이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어요.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관련 정착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얘가 뭔데? 어떤 우리가 새로운 개념을 배우기 위한 이 개념에 대한 선행 개념, 어떤 배경 지식 같은 거죠.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 관련 정착 아이디어가 있어야 아동들에게 더 이 개념에 대한 학습이 더 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고, 2번째, 학생들에게 실사적이고 구속적인 태도를 갖게 해야 한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잠재적 거리라는 게 나오는데 이 잠재적 거리가 뭐야? 이 관련 정착 아이디어가 있고 우리가 배우기 위한 어떤 새로운 지식, 뉴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이 뉴 지식과 관련 정착 아이디어 사이의 거리, 얘가 바로 잠재적 거리죠. 자, 그리고 유의미가라는 게 나오는데 얘가 뭐냐면은 아동들에게 학습을 잘 시키기 위해서 학습 과제를 제공을 할 때 그 학습 과제는 2가지를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논리적 유의미가라는 게 있죠. 논리적 유의미가라는 건 뭐야? 아동의 학습 과제는 실사적이고 구속적이어야 한다. 즉, 아동이 학습 과제를 통해서 개념을 배울 때 그 학습 과제가 개념의 원리, 핵심 개념이나 원리를 훼손하면 안 된다. 변경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이고, 2번째, 잠재적 유의미가라는 게 있죠. 잠재적 유의미가는 뭐야? 학습 과제는
아동들의 관련 정착 아이디어, 아동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개념, 배경 지식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잠재적 유의미가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학습 과제가. 자, 그 다음 발견 학습도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스벨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거냐 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학습의 종류를 먼저 구분했죠. 첫 번째는 포섭이 있고요. 표현학습, 개념학습, 명제학습, 문제 해결, 창의성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 순으로 심도 깊은 학습인 것이다 라고 이제 구분을 시켰죠. 그 다음 선행조직자라는 게 나오는데 얘가 또 중요해요. 얘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학습을 시킬 때 관련 정착 아이디어에 있고 새로운 직 사이의 잠재적 거리라고 했는데 이 잠재적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학습이 잘 일어나고 길면 길수록 학습을 일어나기 힘든 건데 이 잠재적 거리가 너무 길 때 이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선행 조직자라는 것이죠. 그 선행 조직자의 역할은 뭐야? 당연히 새로운 학습, 유의미 수용 학습을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역할이 되겠죠. 자, 근데 아무거나 선행 조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얘도 조건이 필요해. 세 가지 조건이 나오죠. 뭐죠? 바로 포괄적이어야 한다. 포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추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도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점진적 분화의 원리. 포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세부적인 것 순으로 지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적 조정의 원리. 우리가 새로 배울 때는 기존에 알고 있던 개념, 관련 정착 아이디어와 구분을 해가지고 잘 비교해서 얘랑 공통점이 뭔지, 차이점이 뭔지를 분명하게 해서 지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오스벨 끝.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에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14년도 이후로. 근데 우리가 이 간에에서 말하고 있는 요소들 분명히 단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고 서술형에서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걔네가 뭔지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간에 일단 학습 능력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어떤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아동들이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 5가지 있었죠. 그 5가지 모두 알고 계셔야 되고, 학습의 과정 7단계 있죠. 지각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거. 그 다음에 이 학습의 과정과 비교해서 교수학습 단계 8단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학습 요소, 학습 위계, 준비성, 누적학습 이 3가지 당연히 용어랑 정의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이덴탈. 이제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입 아플 정도로 진짜 매년 나오고 있죠. 지금 14년도 이후로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 10문제인가 9문제 나왔는데 딱 한 년도, 한 해 빼고 매년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이론이죠. 자, 프로이덴탈이 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얘네가 모두 2가지의 뿌리입니다. 결국에는 교수학적 현상학, 수학화에서 나온 용어들이에요. 얘네를 가지고 잘 이해만 하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교수학적 현상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교수학적 현상학이라는 건 뭐야? 현상과 본질을, 현상이라는 건 실세계, 본질이라는 건 수학적 지식, 현상과 본질을 관련시켜서 걔를 교수학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교수학적 현상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프로이덴탈이 원하는 것은 현상과 본질, 얘네 2개를 관련을 지어서 아동들에게 지도를 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프로이덴탈은 이렇게 관련 짓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 발생적 원리를 사용을 해야 한다. 첫 번째. 그리고 그렇게 지도를 하면은 발전적 조작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얘 조금 이따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역사 발생적 원리를 따라야 하냐라고 보니까 우리 과거의 수학자들도 그냥 어디선가 수학적 사실이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어떤 현상들을 관찰을 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지식을 형성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 발생적으로도 그랬으니까
수학자들이 걸어온 그 길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현상과 본질을 관련시켜서 지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발현적 원리가 나온 것이고, 그렇게 지도하지 않는 것, 현상에서 시작해서 본질을 지도하지 않는 것, 이를 우리 프로이덴탈은 반교수학적 전도다, 현실과 결부된 수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다음 발전적 조작 가능성이라는 건 뭐야? 발전적 조작 가능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현상에서 시작해서 본질로 이러한 순으로 지도를 해야만 아동들이 나중에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이것을 프로이덴탈은 재창조 가능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현상에서 본질로 지도를 해야만 아동들이 재창조시킬 수 있다. 그 수학을, 그 발전 조작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현상과 본질을 관련시켜서 지도를 하냐? 첫 번째로 교사의 사고 실험이 중요하다. 사고 실험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수업 준비죠. 아동들이 수업에서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인지 그런 사고 실험을 준비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 안내된 재발명. 우리가 역사 발생적 과정을 따라서 지도를 하긴 할 거지만 너무 똑같이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 의해서 그 과정을 학생들에 맞게 조금 재구성해서 지도를 하자. 안내된 재발명까지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 다음 수학화라는 건 뭐냐면은 현상에서 시작해서 본질로 지도를 해.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이 배운 본질을 가지고 다시 현상으로 돌아오자. 이 과정을 프로이덴탈은 수학화라고 명명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학화 과정에 충실해서 지도를 할 때 그 수학을 바로 프로이덴탈은 실행수학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응용 가능성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얘는 다른 게 아니라 현상에서 시작해서 본질을 지도하고 다시 현상으로 가는 과정, 다시 현상으로 가는 과정을 응용 가능성이라 이야기를 했다. 자, 그리고 국수역 조직화라는 게 나오는데, 현상에서 시작을 할 건데 너무 아동들과 동떨어진 곳에서 시작하지 말고 아동들이 직관적으로 참여라고 느낄 수 있는 현실, 그러한 현상에서 시작하라는 것이 바로 국수적 조직화가 되겠죠. 자, 프로이덴탈이 굉장히 많은 용어가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틀, 교수학, 현상학, 수학화를 가지고 틀을 잡아나가면서 이러한 용어가 왜 나왔구나를 이해를 하시면은 지문의 분석을 하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각각의 용어 정확한 정의, 그리고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까지 꼼꼼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반일내 기하학습 수준 교사학습 단계, 5단계 명칭, 그리고 각 단계의 특징 순서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부터 시각적 인식, 기술 분석적 인식, 형식적 영역, 관계 수상적 인식, 형식적 영역, 엄밀한 수학적 수준, 5단계 명칭 특징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수학습 단계, 최근에 단답형으로 나왔죠. 얘도 명칭 특징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쉐발라드, 지식의 종류가 있죠. 자, 지식이란 건 제일 처음에 학문적 지식이 있는데, 얘를 그대로 아이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가르칠 지식으로, 교수학적 지식으로 변환시키는데, 이러한 과정을 교수학적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수학적 변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교수학적 변환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지식을 바꾸는 거니까 지식의 본질이 변하지 않게 지식의 파손성을 주의해야 한다 정도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지식의 파손성. 자, 그럼 그 다음
자, 부르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소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개인화 배경화, 극단적 교수 현상, 인신공조 장애 요인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화 배경화라는 건 뭐야? 어떤 지식이 있을 때 이것이 학생들에게 흡수가 되는데 이게 뭐 같나요 지금? 학생의 뇌를 그린 거긴 한데 원래 제가 준비할 땐 좀 이쁘게 잘 그려졌는데 여기서 그리려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아무튼 학생의 뇌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학생에게 흡수가 될 때를 개인화 배경화라 그러고, 이 지식이 흡수가 된 지식이 학생이 표현을 하는 단계, 이 표현을 하는 단계를 탈개인화 탈배경화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교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어떤 지식이 학생에게 잘 흡수가 되게, 개인화 배경화가 잘 일어나게 도와줘야 되고, 학생이 그러한 지식이 잘 흡수가 됐는지 표현을 해보게 하면서 잘 확인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것. 탈개인화 탈배경화를 잘 확인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극단적 교수 현상이라는 거는 이 개인화 배경화 혹은 탈개인화 탈배경화가 너무 약하거나 너무 과장되거나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을 극단적 교수 현상이라 그런 거죠. 네 가지 있죠. 그 네 가지 모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 중요한 게, 개인화 배경화를 할 때 교사가 잘 학생들에게 흡수시키기 위해서 네 가지의 경우를 많이 쓰는데, 그때 인식구조 장애가 일어난다. 뭐가 있죠? 일상어, 직관, 은유, 일반화, 이 네 가지의 경우가 주로 쓰이는데, 이러한 경우에 인식구조 장애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네 가지 경우에 대한 예시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겠고, 지문에서 인식구조 장애가 나왔을 때 얘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건지, 일상어인지 직관인지 일반화한 상황인지 은유를 사용한 상황인지 분석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공학적 도구. 그래서 얘가 지금 사실은 실론보다는 교육과정의 중요한 측면이긴 한데, 제가 얘를 조금 자세하게 다룰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공학적 도구를 활용하는 그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실론에서 공학적 도구 파트에서는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짚고 넘어갈 만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 제가 딱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것 정도만 알고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활용 방법으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수학과 학생들의 실제 경험을 연결한다. 예시로는 뭐가 있죠? 어떤 시행의 수를 증가시키는 게 있겠죠. 시행의 수 증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확률을 배울 때 상대도 수로서 확률이랑 경우의 수의 비로서 확률이랑 연결시켜서 다루는데, 즉 상대도 수, 시행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남에 따라 경우의 수의 비로의 확률과 같아진다, 비슷해진다라는 건데, 뭐 주사위를 1000번 돌려볼 수 없고 동전을 10,000번 던져볼 수 없으니까 걔를 어떻게?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대신 던져본다는 거죠. 실제 수학이랑 학생들의 경험을 연결을 시켜준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수학적 대상의 관계 구체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그래프 그리기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프 그리기. 자, 그리고 다양한 표현체의 연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수식과 기하학적 함수를 연결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1차 방정식, 뭐 x 플러스 y는 1이고 2x 마이너스 y는 1이야. 이러한 방정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방정식의 해와 이 방정식을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두 그래프의 교점이랑 일치를 하더라. 이런 다양한 표현체의 연결로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사고력 중심의 수학교육 추구. 첫 번째로 뭐가 있죠? 우리가 복잡한 계산을 대신시킨다라는 거죠. 복잡한 계산은
공학적 도구한테 대신시키고 우리는 그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사고력 중심의 교육에 집중하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교사학습, 개인 교사형. 학생들 개인마다 공학적 도구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고 학생 주도형, 보조도구형, 탐구학습형 이렇게 4가지가 있다 정도로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평가입니다. 마지막이죠. 우리가 수학을 어떻게 가르칠지를 다뤄왔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가르친 걸 확인할지에 대한 내용까지 하면은 실로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수행평가, 서술형평가, 프로젝트평가, 포트폴리오, 관참의 면담이 있는데 수행평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행평가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서술형평가, 포트폴리오 평가가 있는데 관참의 면담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 생각하는데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조금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과 과정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특징은 뭐가 있죠? 일단 형성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니까 학생의 성취 기준 향상 과정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의적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과정 5단계가 있죠. 첫 번째 계획 수립, 그 다음 과제 개발, 그 다음에 수행평가 계획하기, 그 다음에 시행하기, 그 다음에 결과 피드백까지 있고 마지막 과정, 결과를 피드백해서 어떤 수업 개선에 쓴다거나 학생의 어떤 개선에 쓴다거나 정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 평가 중요합니다. 크게 분석적 점수 방법이랑 총체적 점수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정의와 장단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6년도에 나왔던 10번 문제인데 A10번, 전공 A10번 문제인데 얘가 지금 문제 보시면은 너무 지금 작게 해놔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제에 교사의 수업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형 평가의 장점을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 평가의 장점을 서술하는 건데 문제는 중요한 거는 교사의 수업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서 서술형 평가의 장점을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장점에 분석적 점수 방법은 여기 실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채점장 간의 평점차를 줄일 수 있다.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총체적 점수 방법은 채점하는데 소요 시간이 적게 소모된다. 이러한 장점들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장점이 채점을 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지만 수업 개선에 있어서 장점이 맞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다가 신로에 적혀 있는 장점을 적으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지문의 상황을 보고 서술을 해서 그 현장에서 생각을 해서 적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점, 단점을 외우는 거 분명히 중요하고 얘네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긴 하지만 문제의 상황에 따라 적을 줄 알아야 된다. 이때는 당연히 답이 뭐겠어요? 수업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거니까 학생의 학습 능력을 확인하고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수업을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래 어쨌든 간에 두 가지 방법의 장단점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젝트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저희가 교육과정 분석 강의, 교육과정 정리 강의에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방형 문제가 뭐죠? 어떤 하나의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개방형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프로젝트 평가의 정의가 되겠죠. 당연히 특징 알아두셔야 되고 유의사항은 실로에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포트폴리오 평가 중요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장점만 짚고 넘어갈 건데 이 장점을 그냥 짚는 게 아니라 얘는 신로에 나와 있는 장점이고요. 지금 얘는 교육과정, 투투 교육과정의 평가의 방향에 나와 있는 항목들입니다. 얘도 지금 4개인데 얘도 지금 4개죠. 각각의 조금 1대1 대응이 되는 부분이 있고
실론이랑 교육 과정을 좀 연관 지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세 번째, 포트폴리오 평가는 교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학학습에 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훌륭한 의사소통 수단이 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데, 지금 평가의 방향 항목에 자항목, 평가 절차를 개방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하여 학생의 수학학습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학생, 학부모에게 제공한다 라는 항목이 있어요. 얘랑 얘가 지금 두 가지 항목이 연관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번 항목, 장점 4번.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변화 과정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장점이나 약점 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 방향에 대해 조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생은 자기 평가가 가능하고 교사는 그것들을 통해서 학생의 발전에 대해서 피드백해 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학생이 자기 평가가 가능하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마항목, 학생이 평가 과정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한다. 평가의 방향, 마항목과 연관이 있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항목, 교사의 수업 개선을 돕도록 지속적으로 평가한다. 교사의 수업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방금 4번 항목에서 학생들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가지고 자신의 그거 척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관이 있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포트폴리오 평가의 장점이, 신론에 나와 있는 장점이 교육과정 평가의 방향 항목과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연관지어서 출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관찰 및 면도 평가 중요하죠. 자, 장점으로는 뭐야? 학생의 정의적인 영역을 평가할 수 있다. 관찰, 면담 평가 두 개 다 해당되죠. 그 다음 유의사항, 관찰을 할 때 유의사항 뭐야? 학생의 편견에 주의해야 된다. 이제 뭐 교육학적 용어로는 후광효과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막 공부 잘하는 애한테 제가 뭐 조금 잘못했다 해서 관찰 뭐 약간 좋게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편견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편견을 주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거나 혹은 관찰 시간을 짧게 하고 누적시키는 방법으로 관찰을 하자가 되겠고, 면담의 유의사항 뭐예요? 교사의 어떤 반응, 리액션에 따라서 학생의 대답이 달라지지 않게 유의를 해야 한다가 되겠고, 종류도 중요하죠. 자, 1화기록법, 체크리스트, 평초도법이 있고, 얘는 좀 다음 페이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 면담, 비공식적 면담이 있는데, 얘가 막 공식적 면담이라 그래가지고 막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 면담이라는 거는 계획이 되어 있던 면담, 비공식적이라는 거는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던 면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날, 무슨 요일, 몇 교시에 면담 하자라고 계획하면 공식적 면담. 아니다. 즉흥적으로 하면은 비공식적 면담이라고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화기록법, 체크리스트, 평균초도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특징, 그리고 장단점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됐고요. 자, 1화기록법이라는 건 뭐야? 학생의 행동 사례를 간략하게 기술하는 방법을 의미하죠. 그래서 장점은 뭐야? 별다른 준비 없이,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관찰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해서 포착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단점은 뭐야? 우리가 어떤 준비 없이 그냥 급하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와서 걔를 해석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시간이 요구된다 라는 단점이 있죠. 자, 그 다음 체크리스트. 우리가 계획을 해놓는 거죠. 우리가 관찰 또는 면담하려고 행동란을 분류하고 그 나타났을 때 표시하는 방법. 뭐 또 학생이 발표를 하면은 체크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은 뭐야? 체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걔를 그냥 평가 자료로서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평정초특법은 뭐야? 체크리스트랑 비슷한데 그 체크리스트에다가 조금 더 잘했음, 평범함, 잘 못했음 이렇게 우리 MBTI 검사할 때처럼 MBTI 해보셨나요? 검사? 그러면은 막 매우 그렇다부터 매우 아니다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평정초특법이에요. 그렇게 분류를 해놓는 거죠. 일정한 청도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는 방법. 마찬가지로 어떤 장점이 있어? 그렇게 해놓으니까 평가 자료로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해놓는 거에 이 두 가지의 단점은 뭐겠어? 이렇게 체크리스트 항목 만들고 그렇게 막 평등초특법 이렇게 그렇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이렇게 해놓으려면은 그런 거 체크리스트 만들려면 시간이 걸려 안 걸려? 시간이 걸리겠죠. 행동 묘목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실론 이제 요약 강의, 총정리 강의가 끝이 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교육과정 요약 강의까지 하면은 저희 수학교육론 모든 강의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강의를 촬영한 날짜가 10월 1일이에요. 진짜 이 10월 1일 딱 되니까 슬슬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는 게 진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구나 라는 게 좀 체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1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지만 마지막까지 꼭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게 한 해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 끝까지 함께를 할 거고요. 자, 다음 시간에 저는 교육과정 정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